안녕하세요. 김윤아입니다. 11월 한 달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문제 통해서 시장 이야기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1번 문제집 먼저 만나볼게요. 네, 다음 내용을 보고 알맞은 답을 적으시오. 정부 코스닥 종합대책 기대감. 천스탁 시대 열리나? 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이제 시장의 판도가 달라지는 걸까요? 오늘 시장의 주인공은 코스닥이었습니다. 시원하게 900선을 넘겼는데요. 정부와 금융당국이 조만간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공개한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매수세를 자극했습니다. 특히 현재 3%에 불과한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 비중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소식에 외국인의 머니 무브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외국인 자금이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 이동을 했고요. 1년 반 만에 최대치의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그동안은 시장이 오를 때도 코스피에만 집중된 흐름이었죠. 반도체 투톱과 굵직한 대형주 위주로만 시세가 몰리면서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소외받는 분위기였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이 시장에서 선스닥을 향해 가는 걸까라는 기대감과 함께 바이오와 로봇주 위주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던 하루였습니다. 네, 이렇게 현재 증권가에서는 내년도 코스닥의 시대가 올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첫 번째 문제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저희 두 분의 의견은 어떨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주식 남녀의 선택 보드를 틀어주세요. 자, 코스피가 3천 넘어서 4천 웃돌고 5천, 6천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비교적 코스닥은 기대만큼 오르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발맞춤이 나온다면 천을 이미 진작에 넘었어야 하겠지만 수익률 차원에서도 30%포인트 차이 난다 이런 보도들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자, 이제서야 좀 뒤늦게 출발을 하려는 걸까요? 천스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지금 과연 두 분께서는 어떤 의견을 주실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보도를 들어주시죠. 네, 한 분은 천스닥 가자라고 써주셨고 한 분은 천스닥은 좀 굉장히 상반된 내용을 써주셨는데 일단은 우리 희망론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천스닥 갔으면 좋겠어서 한번 희망을 담아서 글을 써봤고요. 일단 정부 정책 관련돼서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이야기가 나온 건 아니지만 시장에서는 아니다라는 이야기, 부정은 아니었기 때문에 좀 시간이 딜레이 되는 것뿐이라는 기대 심리가 여전히 좀 작용이 된 것 같고 오늘 다른 것보다도 외국인들이 코스피는 팔고 코스닥은 좀 매수를 하시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규모가 최근에 코스닥을 담았을 때 규모와는 좀 다른 규모를 보여줬습니다. 5천억, 5,800억 원 정도 되는 규모의 매수세가 좀 이어졌는데 일단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으로 유입되는 흐름들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코스닥 시장의 상승 가속도는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코스피 올라오는 동안 그동안 코스닥 종목들은 기지개도 못 피는 종목들이 많았고 모멘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종목군들도 많았기 때문에 충분히 기회가 이쪽으로 흘러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동안 코스피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기대 수익률을 좀 가져가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고가권에 있는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좀 많았다 보니까 고가권에 있는 종목군들은 일단 조금은 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일단 코스닥 종목 쪽에서는 매력도 있는 종목들이 못 갔었던 만큼 추가 탄력이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시장의 유동성이 풀린다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못 간 그런 매력도 있는 시장 쪽에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을 했을 때는 충분히 저는 천스닥도 이제는 기회가 좀 올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기대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천스닥 가자라고 적어봤습니다. 네, 자, 코스피를 올렸던 것처럼 코스닥에서도 관련된 정책 지원이 나온다면 사실 천이라고 하면 지금부터 10% 정도니까 그렇게 어려운 숫자는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강하게 부인하지 않는 거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좀 실려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과거에도 천을 넘었던 적이 있죠. 그때를 돌이켜보면 이제 바이오, 제약바이오와 2차 전지가 중심이 돼서 올랐던 기억이 있는데 2차 전지가 따라올지 지금 제약바이오는 이미 주목을 좀 받고 랠리를 시작한 것 같고 바이오와 함께 이번에 주목받을 섹터는 어디로 보세요? 로봇인 것 같습니다. 로봇? 네, 오늘도 로봇 종목들이 굉장히 좀 좋은 시세를 보여줬는데 로봇주들도 거의 이제 AI 시장의 확산 흐름 속에서 같이 동반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 어디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로봇 쪽 그리고 제약바이오는 아니지만 의료 AI 관련된 종목군들까지도 좀 넓혀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오늘은 다른 섹터보다는 탄력도는 좀 약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ESS 관련돼서 지금
전력에 대한 수요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탄력적인 모습이 나와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결국에는 방금 언급드린 섹터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거의 이쪽 안에 포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들이 가야지 천스닥까지도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의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방금 드렸던 2차 전지 그리고 바이오, 로봇 이쪽에서 순환매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약 바이오가 저는 가장 강하지 않을까. 특히 금리 인하에 대한 즉 미국 쪽의 시그널과 함께 갈 수 있는 게 제약 바이오 그리고 또 로봇도 성장주 안에서는 우리가 봐야 되는 대표적인 섹터이기 때문에 일단 제약 바이오가 잘 끌어주고 있고 로봇도 오늘 전체적으로 굉장히 좀 탄력적인 모습 나왔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로봇, 제약바이오, 2차 전지까지 확대해서 우리가 한번 지켜볼 필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2차 전지 그리고 로봇까지도 함께 주목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계산이 가능해집니다. 어쨌든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 이 코스닥 시장이 올라간다라고 봤을 때 그러면 오늘 시장처럼 코스피와 코스닥의 온도차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12월이 될까요? 12월 자체가 계속 온도차가 심하게 날 거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같이 간다 하더라도 탄력도적인 측면에서는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미국 쪽에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85%까지 다시 올라오면서 산타 랠리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와주더라고요. 예. 그렇게 됐을 때 코스피도 물론 오늘 5,000피, 6,000피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그렇게 5,000피, 6,000피를 가는 것보다는 코스닥 만약에 산타 랠리가 왔을 때 아무래도 코스닥 쪽을 끌어올리는 게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방향은 같다 하더라도 우리가 코스피가 갔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방향성은 같았지만 탄력이 달랐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코스닥 쪽에서의 탄력이 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가 기술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상승이 나오다가 약간 또 음봉으로 마감이 됐죠. 결국에는 21선 돌파를 어저께 이어서 오늘도 해주지 못하는 모습들이 나와줬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21선에 안착을 하면서 단숨에 21선 위로 올라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의 수급적인 요인이라든지 탄력도적인 측면에서는 코스닥이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게 12월 달로 가서 다시 한번 미국 증시 지금 유동성에 대해서 확대되는 흐름들의 기대가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양적 긴축이 종료가 되고 양적 완화까지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렇게 유동성이 풀리게 됐을 때 만약에 빅테크 중심의 또 시세가 강하게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는 코스피 종목들 다시 또 힘을 내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예전처럼 코스닥 종목들이 많이 힘이 둔화가 되느냐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코스닥이 오히려 조금은 더 탄력적인 모습으로 연말까지는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천스닥에 대한 희망론을 한번 들어봤고요. 자, 이번엔 비관론을 한번 들어봐야 할 텐데 천스닥은 좀이라고 적어주셨어요. 그렇게 높은 숫자 아니거든요. 지금 이미 910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한 10% 정도 올라가면 되는 건데 그것도 어렵습니까? 역사적으로 천스닥을 달성하면 숏이 터진다라는 점은 많이들 알고 계실 거고요. 지금 우리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놓고 보시면은 이 종목들이 정말로 돈을 벌어서 올라간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은 그러면 천스닥이고 2천스닥이고 다 말을 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다만 근데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이렇게 지금 얘기해 주시는데 알테오젠,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그다음에는 뭐 로봇 종목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보시면은 이게 이익을 내지 않는 기업들이 모여 있는 집단이 코스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익 대비 밸류에이션이 매우 비싼 종목들이 여기서 이제 속해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코스닥에 대해서 그냥 뭐 연기금이 사준다라는 이슈 하나로만 끌고 가기에는 돈을 못 버는 기업에 연기금을 투자하라는 것 자체도 이거는 넌센스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말 그대로 우리는 주식이라고 하고 말 그대로 상장돼 있는 회사라고 하면 실적에 대해서 성장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마땅한 주주 환원과 그리고는 우리가 밸류에이션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냥 돈 때려 박을 테니까 올라가자 올려라 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조금 잘못된 접근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렇게 올라갈 때는 정책 모멘텀이 됐든 유동성 모멘텀이 됐든 끝없이 올라가지만 왜 그 종목들이 시즌만 지나면은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90%로 내려가는 그런 사태들이 발생하는지 말 그대로 우리나라는 프리-IPO 시장에서부터 창업 시장에서부터 IPO를 목표로 하고 IPO 이후에는 오히려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세계적인 기업이라고 할 만한 기업이 지금 과거 1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등장한 사례 뭐 쿠팡이라든지 핑크퐁이라든지 몇 개 없을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현실은 코스닥에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돈을 못 버는 기업이다.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기업들은 오히려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해버린다. 지금 알테오젠도 이전 상장 이슈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에서 잘 자라서 계속 코스닥에 있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코스닥 자체는 항상 1000이 넘으면 하락하는 추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정책적으로 돈을 밀어 넣어서 1000위로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밸류에이션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제도적인 문제라든지 모든 걸 고려했을 때 그거는 너무 허황된 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은 그런 상승은 거품이 될 수 있고 깨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또 이걸 뭐 반대편에서 보자 그러면은 성장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알테오젠 얘기도 해주셨습니다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미지가 2부 리그로 굳어져 있었는데 이번에 어쨌든 그 2부 리그 딱지를 떼겠다라고 나서고 있는 만큼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간 지금 코스닥에 대해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코스피로 다시 한번 넘어가서 네. 지금 약간의 뭐 조정이라고 할까요? 4천을 두고 오르내림을 반복하고 있는 이 코스피는 12월에 산타랠리 찾아올까요? 산타랠리에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요 차트를 좀 띄워주시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산타랠리가 선행되기 위해서는 지금 일단은 여기 있는 비트코인 차트, 비트코인이 적어도 10만 불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야 시장에서는 나스닥이든 아니면 우리나라 코스피든 간의 모든 지수 글로벌 자산시장 자체가 산타랠리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지금 당장 12월에 있는 그러한 재료만 놓고 보시더라도 12월 FOMC 금리 인하, FOMC에서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매파적 인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는 해주되 그 이후의 가이던스 전망에 대해서 매우 매파적으로 이야기해서 시장의 기대감을 다시 한번 꺾어버리는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왜 조정이 왔습니까? 라고 하면은 10월 말, 11월 초부터 파월 의장이 먼저 이제 시장에 이제 메시지를 던졌어요. 12월 금리 인하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가 나왔고 그 이후에 오히려 연준위원들이 더 강한 12월 금리 인하 자체를 신중하게 생각하겠다라는 그런 강한 메시지를 던지면서 오히려 시장이 쭉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런 부분에서 미국 채권 시장, 미국 국채 시장이 흔들리다 보니까 전 세계 자산 시장이 모두 다 흔들리는 모습. 그리고 그중에서 특히 많이 흔들렸던 종목을 보시면은 요 차트 자체가 요게 11월 초부터 보여드릴게요. 요 11월 초, 요때가 우리가 11월 초인데 요때가 우리가 10만 불이 깨진 라인입니다. 예. 그래서 10만 불이 깨지고 난 이후부터 꾸준히 떨어지다가 이제서야 조금 반등을 하는가 마는가 정도의 차트로 이제 들어온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가 금리 이슈로 인해 가지고 먼저 흔들렸던 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비트코인 혹은 AI라고 하는 AI 이슈로 하락이 시작되었던 오라클과 같은 종목들이 오라클도 이제 어제 전 거래일이죠. 수요일 기준에서 살짝 반등을 했는데 오라클이 반등을 하고 비트코인이 10만 불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은 여전히 심리가 회복되었구나. 개인들의 유동성이 시장에 많이 유입될 수 있겠구나. 그러면은 뭐 골드만삭스도 지금 보고서를 썼습니다. 내년도에는 오히려 신흥국이 더 좋을 수 있다. 말 그대로 미국이 추가 금리 인하를 하면서 미국의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 속에서는 오히려 신흥국으로 자금이 이렇게 몰려갈 수 있다. 특히 그 신흥국이라 하면 인도, 중국, 대만, 한국, 지금 우리가 신흥국에서는 빅4라고 부를 수 있는 국가들인데 이런 국가들의 증시가 좋을 수 있다. 특히 중국 증시가 좋아지면은 우리나라에도 이게 수혜로 돈이 많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의 보고서도 나오고 있다는 점은 일단 미국 증시가 여기에서 뭔가 잘 버티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리고 유동성 지표라고 볼 수 있는 비트코인이 반등한다라고 그렇게 놓고 보면은 우리나라가 산타랠리뿐만 아니라 내년도에도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말 그대로 삼성전자는 목표 주가를 17만 원까지 올리는 보고서가 나왔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80만 원 후반대 거의 90만 원에 이르는 목표 주가가 나와 있는데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라면 결국 유동성이라는 장세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더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되고 그러면은 현재로서는 오라클과 비트코인 이런 기업들의 이런 차트대로 움직임이 좀 더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산타랠리가 분명히 옵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지금은 너무 무책임한 것 같고 그 전제 조건으로 지금의 유동성이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시장의 확신이 필요한데 그 확신은 비트코인 차트라든지 오라클 차트에서부터 올 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미국 국채 시장이 안정된다면은 우리나라도 더 위로 한 단계 레벨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내년도 코스피 5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거기서 당연히 코스닥도 1000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말 그대로 그는 유동성으로 올라가는 거고 심리 개선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방면을 이야기하자라는 거지 그냥 정책적으로 5천 보낼 겁니다. 1000 보낼 겁니다 해서 간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주식이 아니라 그냥 게임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실적과 글로벌 유동성 관점으로 시장을 관찰하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지난주 딱 이 시간이었죠. 저희가 실시간으로 비트코인 차트가 무너지는 거를 보여드렸었는데 당시만 해도 8만 1,000달러 수준까지 빠졌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반등하는지 지켜보자라고 해서 일주일 동안 지켜봤더니 9만 달러까지는 일단 회복이 되는 상황. 그런데 본격적인 이제 반등 그리고 회복이라고 말하려면 10만 달러 정도는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일주일 사이에 또 무슨 일이 있었나 하고 보면은 이제 외환 당국의 환율에 대한 메시지들이 조금 더 강력하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환율이 그렇게 쉽게 잡히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도 뭐 1,460원대까지 좀 내려가는가 싶다가도 지금 1,470원. 환율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환율 같은 경우에는 요 차트를 좀 띄워주시면은 지금 대한민국 환율에 대해서 왈가왈부 말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차트 같은 경우에는 엔화 차트거든요. 예. 엔화가 이렇게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 그리고는 우리가 작년도에 아주 공포스러웠던 엔캐리 트레이드 얘기가 나왔던 게 1달러당 162엔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레벨은 1달러당 156엔입니다. 차라리 이게 우리나라의 환율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원화의 환율을 매우 메인으로 중심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겠지만 글로벌로 놓고 보시면은 우리나라 외환 시장은 위안화와 엔화 사이에 끼어 있고 엔화가 약세를 보이고 위안화가 제자리를 이렇게 그냥 계속 유지하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엔화를 따라서 우리나라도 원화가 약세로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나라가 지금 외환당국이 뭐 왜 개입을 안 하는가? 개입을 해봤자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더 큰 흐름이 말 그대로 지금 저 남태평양에 저 남해 바다가 왔다 갔다 이제 태평양의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데 낙동강수위 올려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강줄기고 엔화라는 흐름이 바다 그리고는 달러라고 하는 달러 인덱스라고 하는 유로라고 하는 흐름이 대양이라고 놓고 보셨을 때는 지금은 미국의 금리가 매우 중요하겠죠. 미국이 금리 인하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미국의 금리 인하가 이야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달러 인덱스 자체가 약세로 가지 않고 있는 상황.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는 트럼프에 의한 불확실성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달러 수요를 매우 높게 가져가고 있는 중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강달러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고 특히 그중에서도 우리나라는 작년도에 계엄으로 인해서 한번 쇼크가 왔었고요. 그러고는 지금 일본도 마찬가지로 타카시 총리에 의한 중국에 대한 약간 비판적인 이런 발언에 의해서 지금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고 갈등이 심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엔화에 대한 공매도까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 속에서는 우리나라 원화가 쉽사리 강세로 가기는 어려운 상황인 만큼 우리가 FOMC를 지나면서 미국의 금리가 떨어지는 상황을 보면서 이후에 엔화가 강세로 조금씩 안정되는지 그리고 우리나라도 같이 이제 강세로 안정되는지를 보셨으면 좋겠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성장률이 낮기 때문에 향후에 원화는 달러 대비 구조적 약세를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다시 원달러 환율이 안정된다라고 하면은 1,400원 초반대, 많이 안정되면은 1,300원 후반대까지는 내려갈 수 있겠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원화가 다시 1,300원 초반대, 1,200원대로 간다라는 것은 앞으로는 거의 보기 어려운 현상이 되지 않을까. 말 그대로 글로벌로 금융위기가 와가지고 연준이 다시 한번 달러가 제로금리로 간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나라 원화가 다시 한번 1,300원, 1,200원으로 내려가는 그런 현상을 목도할 수 있겠지만 그런 위기가 오지 않는다. 말 그대로 달러를 연준이 이렇게 찍어서 헬리콥터로 뿌리는 상황이 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 계속 1,40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가정하에 환전이라든지 투자라든지 경제에 대한 그런 앞으로의 방향을 좀 잡아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달러 환율을 이제 원달러로 많이 보는데 엔화에 대한 거는 원엔으로 보시는 분들이 또 많아요. 또 여행이나 뭐 관련된 것 때문에. 근데 확실히 엔 달러 환율로 보자 그러면 움직임이 확실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잠깐 해주셨지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불안감이 일각에서는 스물스물 올라오는 듯한 그런 분위기인데 그러면 뭐 160엔 이상으로 올라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럼 또 재현될 수 있는 건가요? 160엔으로 올라갈 때까지는 특히 162엔 전 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 그 라인까지는 엔캐리 트레이드를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고가와 신저가에 어찌 보면은 사람들이 이런 세력들이 차트적으로 알고리즘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이지 아직까지 162까지는 안정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160에서 방어가 안 되고 우리가 엔캐리 트레이드 전에도 보시면은 그 직전이라고 볼 수 있는 150 라인에서 뚫리고
뚫리면서 갑자기 위기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만약에 이번에 162라고 하는 저 고점이 또 뚫리면은 165, 168, 170, 175 그럼 거기서 또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뭐 최근에 비트코인도 그렇고 금도 그렇고 금도 급등을 하면서 4,000불을 넘어가는 순간부터 뭔가 이게 이상해진다, 이상한 시그널이 나온다라고 10% 상승 이후에 10% 하락. 그리고는 지금 전 모든 시장 자체의 변동성 증가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라는 점에서는 지금 엔화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걱정할 라인이 아니지만 정말로 160이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엔화 혹은 BOJ 당국에서 이제 일본 당국에서 방어를 계속 시도를 할 텐데 방어가 되는가 혹은 안 되는가 정도로 보시고 정말 방어가 안 된다 그러면 그때는 다시 비중을 줄이는 게 변동성에 대응하는 방법일 수 있다라는 점으로 착안해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전반에 대한 1번 문제를 두 분과 함께 풀어봤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섹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2번 문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섹터들 예시로 나와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